박수진은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송장을 확인하다가 발신인 이름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강민우.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이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짐을 보내다니 수진은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못해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문을 닫고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죠. 수진은 한참을 상자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뭘 보낸 걸까? 결혼 반지나 옷가지 같은 것들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라도 적은 편지가 들어있을까요? 수진은 커터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맨 위에 놓인 것은 2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수진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분명 이사할 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일기장 아래로는 여러 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낯선 여자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2019년 3월 15일 홍대 카페 앞, 2020년 7월 22일 강남역 2번 출구.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자 안을 더 뒤지자 검은색 USB가 하나 나왔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죠. 모두 날짜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가장 최근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이 집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각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천장 구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 같았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열어봤어요. 청소하는 모습,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상이 몰래 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은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6개월 전 날짜의 파일을 열었을 때였죠. 영상 속 자신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컵이 하나 들려 있었죠. 민우는 컵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컵에 탔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저으며 무언가를 녹이는 것 같았죠. 수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민우는 그 컵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물 좀 마셔. 영상 속 수지는 아무 의심 없이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죠. 곧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수지는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뒤적여봤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잤다. 두통이 심했다.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왔죠. 민우가 무언가를 타서 주고 수진이 마신 후 잠드는 모습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적어도 20번은 넘었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수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해 병원에서 받았던 혈액 검사 결과지를 찾아봤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의사는 단순 피로라고 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이지원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수진아? 지원아, 지금 우리 집 좀 와줄래? 급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설명하기 힘들어. 제발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간다. 지원은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죠. 수진이 문을 열자 지원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원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미친. 이게 뭐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영상을 함께 확인했어요. 지원은 변호사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범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 이게 다 증거잖아. 지원이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자에 뭐가 더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경찰서 가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지원은 상자 속 사진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거실을 가득 메웠죠. 지원이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이 여자들 전부 너랑 비슷하게 생겼어.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긴 생머리에 마른 체형이었죠. 나이도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원이 사진 뒷면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잠깐, 이것 봐. 날짜가 전부 2019년부터 2021년이야. 그게 뭐? 너희 결혼한 게 2022년이잖아. 결혼 전에 찍은 거란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들을 찍었다는 뜻이었죠. 지원은 사진 속 장소들을 자세히 봤어요. 여기 이 카페, 내가 자주 가던 데 아니야?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회사 근처 카페야. 이건? 이 헬스장도 내가 다니던 곳 같은데? 지원이 다른 사진을 들어보였죠. 수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럼 민우가 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란 거야?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상자 바닥을 더 뒤졌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페이지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수진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관찰 일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필체였죠. 일지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지은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요가 수업, 아메리카노를 좋아함. 박민지 마이너스 주말마다 한강공원 조깅, 친구가 많지 않음. 마치 동물을 관찰하듯 적어놓은 글들이었습니다. 지원이 일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봤죠.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수진 마이너스 3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택됨.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지원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당장 경찰서 가자. 이거 범죄 증거야. 응.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원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 때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수진이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메모지에는 민우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고 있어. 수진의 손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지원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 읽었어요. 이 미친놈이. 지원은 즉시 수진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추적 장치 있나 확인하는 거야. 지원의 손놀림이 빨라졌죠. 수진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주차장에 며칠 전부터 서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래, 일단 내 차로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원이 현관문을 잠그는 동안 수지는 복도를 두리번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수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지원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원의 차에 타자마자 지원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서 가는 거 맞지? 응. 그런데 지원아. 수진이 주차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 차 며칠 전부터 계속 저기 있었어. 지원은 차 번호를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지원이 엑셀을 밟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동안 지원은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원은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아, 경찰서 가기 전에 우리 로펌에 먼저 들를게. 왜? 내 동료 변호사한테 자문 좀 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곧 지원의 로펌이 있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죠. 로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지원은 회의실로 수진을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연이 형 불러올게. 지원이 나간 뒤 수진은 회의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5분쯤 지나자 지원이 30대 후반의 남자와 함께 들어왔죠. 수진 씨, 저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지원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증거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은 가방에서 USB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태연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태연이 영상을 멈추고 수진을 봤어요. 전 남편분에 대해 신상 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전 결혼 기록이 있는지도요. 그게 무슨... 이런 행동 패턴은 대개 반복됩니다. 태연의 말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원이 수진 옆에 앉았죠. 태연이 형 실력 좋아. 믿어도 돼.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연이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강민우 씨, 7년 전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 부인이 이혼 2년 후에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실종이요? 네. 최혜진이라는 분입니다. 지원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야 해.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스토킹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하자 지원이 먼저 말했어요. 스토킹과 불법 촬영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그들을 형사과로 안내했죠. 잠시 후 40대 남자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형사 박준혁입니다.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준혁은 USB와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관찰 일지를 읽는 그의 표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동료 형사를 불렀어요. 강민우 씨 주소 확인하고 즉시 출동 준비해. 젊은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확인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좋아, 지금 출동한다. 박준혁과 2명의 형사가 서둘러 나갔어요. 수진과 지원, 태연은 조사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준혁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집이 비어 있습니다. 며칠간 출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회사에도 연락해봤는데 일주일 전부터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박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현재 연락도 두절된 상태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원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할 겁니다. 박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혹시 강민우 씨의 전 부인에 대해 들은 적 있나요? 전 부인이요? 처음 듣는데요. 수진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혜진이라는 분입니다. 5년 전에 실종됐어요. 박준혁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죠. 사진 속 여자는 수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실종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말했대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나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2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당시 강민우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같은 운명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 씨 안전을 위해 당분간 아는 분 댁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 됩니다. 지원이 재빨리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박준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수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차 키를 꺼내는 순간이었죠. 저기, 수진이 주차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 그 차였죠. 형사님, 지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준혁과 동료 형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강민우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진은 지원의 집 거실 소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3일 전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출동 중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 씨 모텔에 도착했는데 이미 체크아웃 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아쉬워 보였어요. 하지만 객실에서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수진 씨 사진들이요. 그리고 새 주소가 적힌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민우가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지금 모텔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강민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다시 연락했어요. CCTV에서 강민우 씨를 포착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모텔 근처 산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산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이요? 수지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수색팀을 조직했습니다. 경찰견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원이 옆에 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경찰이 곧 찾을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오전 수지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제목은 비어 있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곧 만나게 될 거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메일 하단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클릭하자 화면이 커졌죠. 그것은 수진이 어렸을 때 살던 집 사진이었어요. 안 돼.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아직 저 집에 사세요.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지원이 재빨리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원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즉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경찰? 수진아, 대체 무슨?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제발 아빠 모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머니 한영숙도 심각성을 느꼈어요. 30분 후 박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수색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죠. 산속 폐가에서 강민우 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산속 폐가를 포위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은 수풀에 가려져 있었어요. 박준혁이 확성기를 들고 건물을 향해 외쳤죠. 강민우 씨,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박준혁입니다. 자진 투항하십시오. 건물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강민우 씨, 건물은 이미 포위됐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준혁이 다시 한번 방송을 했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대치 상황이 이어졌어요. 박준혁은 협상 전문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민우 씨,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창문으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2층 창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죠. 박수진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가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창문을 닫으려 했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박준혁이 급히 말했어요. 그는 뒤에 있던 형사에게 수진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박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님, 저예요. 수진입니다. 수진 씨, 강민우 씨가 당신과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통화는 녹음됩니다. 박준혁이 확성기 대신 휴대폰을 건물을 향해 들었어요. 강민우 씨, 박수진 씨가 통화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민우가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이 스피커폰을 켰죠. 여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여보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몰래 약을 타고 감시하는 게 사랑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 나만의 것으로. 민우의 말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혜진 씨에게도 그랬나요? 전 부인에게도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는 날 이해하지 못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건물 뒤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죠. 특공대가 후문을 부수고 진입했어요. 안 돼. 민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명의 특공대원이 민우를 바닥에 눕혔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풀어. 수진이를 만나야 한다고. 민우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박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체포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체포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민우가 빌린 저장 창고를 수색했어요. 그곳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죠. 부검 결과 최혜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였어요. 민우는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수지는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지원과 태연이 양옆에서 그녀를 지켜줬죠. 민우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하며 민우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죠. 수진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녀는 약물 투여, 불법 촬영, 스토킹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내내 수진을 빤히 쳐다봤죠. 수진은 그 시선을 견디며 끝까지 진술을 마쳤어요. 재판은 2달간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피고인 강민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민우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수지는 법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지원의 권유로 수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석 달 후 수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이 이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수진아, 여긴 참 밝고 좋구나. 아버지 박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한영숙이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은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짐을 다 풀고 나자 수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밀렸던 디자인 작업 의뢰 메일들이 쌓여 있었죠. 그녀는 하나씩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지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데 옆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자조 모임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지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진행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수진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작업 의뢰 메일을 확인했어요. 한 출판사에서 책 표지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새로운 시작.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